네, 안녕하세요.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어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까지 봤죠. 자, 오늘 다음 이어서 진행합니다. 으이. 네, 자,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입니다. 이 예시는 지금 만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컨설팅을 수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정관을 전면 개정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거라 그러면 요건 바뀌면 안 되죠. 이미 설립돼서 그 주수가 이미 픽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초안이 회사에 설립된 그 주수랑 이게 다르다고 그러면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해서 회사에 제시를 해야 될 테고요. 예를 들면 뭐 실제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될 때는 자본금이 먼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자본금 액수가 먼저 정해지면 액면이 이제 10,000원짜리면 그러니까 자본금이 1억이었고 액면을 우리가 10,000원짜리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만주가 될 테고요. 만약에 이제 5천만 원으로 자본금이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액면이 10,000원이라고 그러면 5,000주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본금 액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자본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법인 컨설팅이 아니라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특정 법인 뭐 이슈를 가지고 뭐 플랜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이제 신설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자본금 액수며 주주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상법상 지금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5천만 원 뭐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 상법상 최저 액면 금액이 100원이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자본금 액수가 정해지면 실무 메시지는 이 부분들을 이제 실무에서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법인이 설립이 되면 대표 발기인 개인 통장에 있는 잔고증명을 띄어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법인 통장이 개설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금이 입금이 될 때 주주를 뭐 한 명으로 하지 않고 뭐 분산해서 주주를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의 금전이 이 법인 통장에 입금이 돼서 형식장 주주와 실질 주금 납입이 일치하게끔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주주가 되는 시점은 주금을 납입할 때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예를 들면 대표가 주금은 다 납입을 하고 주주 명부만 이렇게 서로 달리 돼 있다고 그러면 돈을 내지 않은 주주가 법률적으로 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주가 돼 있는 거니까 이제 형식과 실질 틀어지는 이게 이제 명의시탁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실무 메시지에 있는 내용 261페이지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실무적으로 좀 유의할 점이 이제 더 중요한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분구조 의사결정입니다. 신설법인을 세우는 어떤 그런 단계였다고 할 때 자본금을 1억으로 결정을 했을 때 이 지분구조를 어떻게 구조를 짤 거냐 이 의사결정이거든요. 일단 주주를 4명으로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자녀 2 이렇게 4명으로 했을 때 지분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 제가 케이스 4개를 제시를 지금 했는데 이 중에 어떤 지분구조로 제안하는 것 내지는 의사결정하는 게 효율적인 지분구조일지 한번 잠깐 30초 한번 고민해 보시죠. 케이스 1 균등비율 지분구조입니다. 케이스 2 대표 50% 사모님은 안 주네요.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균등비율. 케이스 3 본인 50% 사모님 조금 10% 그리고 나머지 자녀에게 균등비율.
자녀 균등 비율도 뭐 대표의 어떤 그 의향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도 있겠죠. 자, 케이스화 100%. 본인이 다 갖겠다는 거죠. 네. 텍스 플래닝 관점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지분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결정 못 할 거예요. 아마도 물어볼 겁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김세무사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지분 구조에서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린 또 반대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씩 결정이 나가는 거죠. 대표님이 일단 몇 프로 갖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사모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자녀도 두 분 다 사랑하시는지, 이런 의정을 따져보고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분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의사결정 요소가 뭐냐 이거죠. 네. 지분 구조를 결정 의사결정 요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대충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가압 상속할 뭐 대상인지, 또는 가압 상속을 할 그런 업종인지, 예, 이게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이 가압 상속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100%를 갖게 되면 이 상속 리스크가 그만큼 더 커지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낮게 하거나 또 분산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효율적인 지분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지분을 양도하게 될 때, 그러니까 가압상속이나 뭐 여기 적용이 안 되고 뭐 자녀들도 뭐 아빠 하는 걸 안 받는다고 그러면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본인이 또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한 지분 구조는 또 아니겠죠. 은행의 여신관리. 여신관리 하는 경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대표가 대표이사가 뭐 과반 이상을 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걸 고려하면 대표가 일단 50% 찍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배당을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일정한 뭐 가압 상속이나 은퇴 시점 내지는 뭐 어떤 그 가압승계 특례 이런 적용하기 이전까지는 회사의 경영 기간 동안 배당 소득을 이제 뿌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누진 구조 이런 거를 고려하면 이렇게 균등 비율로 설계하는 게 효율적인 지분 구조일 테고, 그다음에 대표 의중이죠. 아까 사모님을 사랑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모님한테 많이 주고 싶고 적게 주고 싶고가 결정이 될 테고, 실제 이제 상담을 여러분 해보시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정 자녀를 더 편애하거나 이런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많이 편애하는 그런 자녀한테 지분을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압상속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24년, 네, 절세설계 컨설팅, 네, 교환 미리 열어놨어요. 자, 이게, 가압승계 특례 쪽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압상속 공제금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 준 효과가 생기는데, 이 부분 보세요. 자, 가압상속 공제는요, 최대 주주 1명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두 분이 다 주주라고 하더라도 가압상속 공제는 1명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한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아빠가 경영을 하고 이제 엄마는 경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경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한다 하더라도 1명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 우리가 회사의 규모가 가압상속 공제 범위 금액에 뭐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아빠 엄마 지분 중에 엄마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엄마는 지분을 뭐 낮게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인 지분 구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물려주는 분 요건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요건, 물려받는 사람 요건이죠. 지금 현재 상속인 조건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편인데, 예전 거 규정을 한번 보시면 16년 이전에는 가압상속을 한 명이 전부 받아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에 공동상속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16년 이전에 한 명이 왜 받아야지만 이 특례를 적용했는지를 한번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 한 명이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경영권 보장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둘이 받으면 나중에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받아라 라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공동상속이 허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생각했던 그 논리, 경영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그 어떤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바뀐 거냐면, 유류분 청구 소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억 하는 기업들을, 뭐 예를 들면 큰아들이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요건 때문에 다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뭐 둘째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둘째 자녀는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전이랑 달리 지금은 그 둘째 자녀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상속공제 요건 때문이긴 하지만 민법상 유류분 청구는 그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부분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소송이잖아요. 거의 다 이기니까. 100%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째 자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라라고 판결이 되게 되고, 거기 따라서 가압상속 받은 그 첫째 자녀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둘째 자녀한테 이거를 돌려주게 되면 한 사람이 안 받는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가압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6년에 공동상속을 허용한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구조를 세팅하실 때 자녀 둘 중에 대표의 의중과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자녀 둘 중에 이 가압을 물려받을 자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녀 원이 물려받는다 그러면 자녀 원이 조금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자녀 둘은 뭐 안 주거나 뭐 최소 지분만을 뭐 준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하여튼 미래이익이긴 합니다만 이런 의사결정 요소를 가지고 지분구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주금 납입 관련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법인 설립 관련된 일련의 절차거든요.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법무사라는 자격사가 관여를 합니다. 법무사가 법인 설립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 요청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잔고증명서입니다. 만약 1억짜리로 설립을 한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1억이 있는 그 통장을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을 발급받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죠. 자, 이때 주주명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주명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은행에 가죠. 은행 가서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때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뭐 주주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 통장이 개설이 되면 설립된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액만큼 법인 통장으로 주금을 이체하게 되죠. 자, 이때 대표가 100%인 지분구조라고 그러면 대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1억을 입금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인 지분구조. 그러니까 배당 소득을 뿌리기 위한 거는 정말 효율적인 지분구조, 이 균등 비율 설계거든요. 이렇게 25, 25, 25, 25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법인 통장에 아빠가 2,500, 엄마가 2,500, 자녀 1이 2,500, 자녀 2가 2,500 이렇게 주금이 납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주와 그러니까 형식적인 주주와 실질적인 주금 납입이 일치하게 되는 효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하는 게 필요하다. 뭐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설립 절차 단계 어느 누구의 전무가도 이거를 챙겨주지 않아요. 법무사가 안 챙겨줘요. 그냥 법무사는 1억 잔고증명이 있는 그 잔고증명만 필요한 거예요. 주주명부도 민원실에서 주주명부만 필요한 거예요. 대표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만 필요하고 은행에서도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장이 설립이 되고 나서도 그걸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5, 25 이런 지분구조 케이스 1으로 이제 지분구조를 했다 그러면 엄마는 2,500 정도 뭐 자금이 있으실 테고 근데 자녀가 이제 어린 자녀라 그러면 2,500만 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 금전을 증여해서 주금이 납입이 이루어지게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자녀 현금증에 대한 증여 신고도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꼭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스톡옵션 관련 얘기입니다. 스톡옵션도 지금 이 정관은 자 현재 회사는 주식 매수 선택권 조항이 없습니다.
선택권자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표가 스톡옵션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규정을 정관에 이제 삽입을 하면 되고요. 뭐 굳이 우리 뭐 상장 계획도 없고 뭐 직원들 뭐 주주 만들 이유도 없다라고 하면 이 조항은 뭐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 되겠죠. 자, 이 조항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비단 정관 설계할 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설립된 회사도 이런 의사결정하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내가 가진 주식을 뭐 직원한테 좀 일부 뭐 이렇게 줘가지고 뭐 좀 동기부여도 시키고 주식을 좀 심어주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그 대표님들 만나면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말리는 편이거든요.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은 당신이 가진 주식을 줬을 때 이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주주가 됐을 때 뭐 부정적인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8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858페이지에 자,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자, 주주의 의무는요,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시과액 전액을 납입해야 되는 의무밖에 없어요. 이미 주주인 상태라고는 이미 의무는 다 한 거고요. 온전히 권리만 있거든요. 자, 공인권 중에 단독주주권, 주식을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생기는 단독주주권을 보면 의결권 같고요. 재무제표 정관 등 열람 청구권 같고요. 이사의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갖죠. 한 주만 있어도. 근데 이제 이 주주의 권리가 이 실무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주주가 갖는 권리는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뭐 주식으로 상여금을 준다든가 뭐 정의를 한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이 이 관계가 악화됐을 때가 문제죠. 그러면 이 주주가 갖는 권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인 거니까 굉장히 불편한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잖아요. 이 고용관계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항상 좋은 관계로만 있진 않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물론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안 좋은 관계로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중에 일부 직원들은. 그럴 때는 이 권리를 행사할, 예를 들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이런 걸 행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의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퇴사의 경우에 퇴사. 그러니까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뭐 일정한 의무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직원이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직원의 관계가 안 좋은 일로 퇴사했다 그러면 이제 악화돼서 퇴사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 회사가 뭐 주주총회를 하거나 이럴 때 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게 되면은요, 상법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면 결의 형태로 이제 편리한 조청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면 결의 요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결의한 조청 결의가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주주가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는 100%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서면 결의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상황에 이제 직면해 가지고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그 직원이 또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고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막말로. 퇴사한 지 연락도 안 되는 직원 어느 날 회사 와가지고 이사의 의사록 좀 봅시다 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의 의사록이 뭐예요? 회사의 중요한 뭐 투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안건으로 다루는 게 이사의 의사록인데,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몇 주 가진 주주한테 열람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그런 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상법상 주주받는 권리라든가 직원인 고용관계, 그리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걸 고려하면 직원이 주주가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좀 어렵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 스톡옵션 조항은 직원이 주주가 된다는 그런 조항이니까 상장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굳이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겠죠. 물론 뭐 규정을 정관에 넣어놓고 스톡옵션 이제 주총 특별 결의로 이제 부여를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뭐 결의를 안 하면 뭐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뭐 합리적인 설계 목적으로 보면 회사가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조항을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한 것들을 정관 자치법규에 담는 그런 과정이 정관 컨설팅이니까 대표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 규정은 뭐 빼면 되겠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고려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직원이 정말 그렇게 이쁘면 저는 주식 보상을 지분 보상하지 마시고 돈으로 주라고 합니다. 돈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도 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이게 주주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런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불필요한 그런 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계시고 자기 수취득은 회사가 이제 공고하거나 이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자기주취득 공고가 이렇게 필요할 수 있고 하니까 자기주취득은 얘기하면 다 넣자고 하는 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조금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정관 한 번 더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